최근에 제가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선 이런 제도 개혁도 굉장히 큰 열망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실제로. 네. 그럼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수용 가능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요. 그 하나의 국가 지도 체제는 단기적인 여러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 장기적인 큰 그림, 그랜드 비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이명박 집권서부터 윤 씨 이름도 잊어먹었다. 윤석열까지 아, 윤석열 이름 까먹기 쉽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떠올리기 쉽진 않아. 네. 윤석열까지 4대니까 4, 5, 20년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탄핵 때 몇 년씩 빼면 한 17년 동안 허송세월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대한 플랜이긴커녕 뭐 4대 강파고 뭐 이런 거 하고 음. 이명박 이후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떤 시간은 흘러갔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김에 제가 생각하는 큰 정치가 뭔지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한 개인으로서 뭘 바라는지 소원을 좀 말하고 싶다 해서 왔어요. 왜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늘 저희의 그 방송의 시청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유쾌한 거대한 상상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 신년 특집으로 만든 첫 번째 상상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사실 20년 전에는 많이 토론이 되다가 그 후로 그냥 싹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권 측들도 엄두도 못 내고 생각도 못 하고 또 이 얘기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더 위험한 거가 돼서 막 얘기 꺼내기만 해도 막 이상한 색깔,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라고. 오, 뭐냐면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계획을 할 대통령의 계획을 세울 때 그중에 가장 큰 플랜은 뭐겠는가? 가장 큰 플랜은 뭐겠는가? 결국 북한과의 관계예요. 음, 옛날에는 쉽게 남북 통일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북한과의 관계인데 아주 단적으로 짧은 소리로 줄여 얘기하자면 이제 남북 간이 하나가 되는 연방 공화국에 닻을 올릴 때가 되지 아, 않았는가? 연방공화국의 닻을 올리자. 예. 네. 그 얘기가 사실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걱정하는 눈빛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연방제라는 제도를 생각하면 뭔가 많은 분들이 빨갛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네. 연방공화국이 되면 일단 한 개의 나라가 되죠. 두 국가 체제, 뭐 일국가 이정부 뭐 여러 복잡한 안이 있지만 그 연방제에 대한 토론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들면 60년대 김일성이 제일 먼저 했던 고려 연방제죠. 고려 예. 연방제. 근데 그 연방제안은 사실 연방 정부를 바로 세우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국력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고 그다음에 비동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힘 있는 제3세계 세력을 그 리더급으로서 김일성의 리더급으로서 배경에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 중심의 연방제 아니었고 그거를 지금 와서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사회주의가 막 득세하던 시점이니까 일종의 적화 통일 전선 전략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당시에 그랬겠죠, 당연히. 예. 버전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고 그 뭐 고려 연방제는 그냥 북한의 평화 공세증으로 받아들이고 세월이 흘러가다가 김대중 선생이 80년대 한 공화국 연방제. 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죠. 공화국 연방제. 그거는 간단히 말해서 세 개의 단계를 거치자는 건데 1단계는 국가연합, 국가연합. EU 생각하면 돼요. 네네. 유럽연합.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의 주권은 존재하지만 그럼 실제로 같이 위임된 정부가 바깥 일을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왕래나 네. 사업을 위해서 많은 편의가 제공되고 물론 다른 두 개의 나라지만 굉장히 많은 직접적 교류가 가능해지는 조건에 낮은 단계의 뭐 협력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국가연합 형태로 그러니까 각 정부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 그렇죠. 따로 있고 네. 의회도 따로 있고
일정 기간 국가연합의 형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연방국으로의 모습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국 이체제가 되는 거죠. 일국이 형성되는 거지. 일국 이체제 안에서 그때도 역시 독자적 정부인데 연방의회가 존재할 테고 음. 연방군이 존재할 테고 그럼 미국식 연방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통일이다. 이제 이 세 개의 단계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북이 처해 있는 주 객관적 조건을 엄청나게 따져봐야 되고 학자들은 또 드립다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현재 통일부 장관 있죠. 정동영 장관. 네. 이 분은 본인이 연방제를 관철하겠습니다라고 내놓고 말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런 그 방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전까지 연방 제한을 주장하다가 집권하자마자 연방에 이응자도 내지 않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왜? 내부의 반발을 정말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걸 내부의 반발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길 그 여건이 안 됐어. 그렇죠. 예, 네. 진보 세력이 그만큼의 숫자가 안 됐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노동신문 개방하겠다서부터 뭐 국가보안법 폐지할까 해도 큰 반발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여론 동향이 네. 이제 많이 계몽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미디어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적에게 주는 영향이 큰지 미디어를 받아들인 건 우리지만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계획 속에 있는 건데 하여간 이재명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안정적인 뒷받침이 의회에서 돼줘야 될 텐데 그걸 위한 내부의 일종의 정치 개혁, 정계 개혁의 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해운처럼 투항할 수 있는 사람을 언젠가 일거에 다수 집단으로 네. 영입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종래에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하던 분들은 이를 악물고 우리 형님께서 깊은 뜻이 있을 테니 하고 받아야 된다. 아, 긴 안목에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이신데, 그리고 선생님 저희 모시고 이제 여러 차례 들었던 이제 서사 중에 하나가 보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금 더 크게 사고해야 된다. 대국적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연방제를 언급해 주시는 것도 지금의 우리나라 나만의 사이즈만 가지고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 넓혀가는 경로 대국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적 도입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일단 국가 사이즈가 연방제가 되면요. 우리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여기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뭐 이탈리아 이 나라들과 영토 규모도 인구 규모도 거의 같아집니다. 그다음에 경제력은 남한만으로도 현재 그 삐까삐까 좀 아래 단계에 있지만 네. 그게 아마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일단 내수 규모가 뭐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북한 가서 인프라 할 텐데 그게 내수로서 얼마나 큰 거예요. 인프라 사업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 얘기가 좀 이렇게 좀 길었는데 저한테 주신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중국에 국빈 방문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딴 때랑은 다른 보통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시는 게 예, 네. 우선이야 이제 끊어진 경제 관계. 우리가 늘 흑자를 보던 나라에서 갑자기 적자로 전락한 그 고리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경제적 사명이 표면적으로는 제일 크죠. 북한과. 그러나 북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북한과의 지금 북한의 두 지도자는 그냥 굉장히 완강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냥 아유 뭐 어떻게 우리를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주변국 강력한 주변국의 압박 속에서 문제가 풀릴 때가 많은데 중국하고 그 문제 깊은 얘기를 나눠야 돼요. 남북 관계를 막아놓고 방해하는 것도 중국이고 그렇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확연히 진전되는데 역할을 할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와 더불어 북한 문제에 관련된 두 지도자 간의 깊은 대화가 네. 지금서부터는 물꼬가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번 이제 중국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문호를 여는 것도 중요할 테고 거기에 동시에 이제 우리가 또 북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자세들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 임명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금방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좀처럼 그런 분위기가 또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선들도 좀 있거든요. 우려 안 하셔도 될걸요. 아, 이미 지금 예, 분위기가 네. 아니, 정 장관은 원래 대통령을 꿈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수를 하고 자기 아래에 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서 자기에게 통일부 장관 자리를 줬어요. 그렇게 꿈도 많고 계획도 많은 정 장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애매하게 세월 보내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산이 벌써 외교부하고 갈등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자주 거죠. 동맹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죠. 표면화되는 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천성 부딪혀야 될 걸 내부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거든요. 정 장관이 남북 간의 하여튼 교류 협력이 확 강화되는데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맞물려 가지고 이건 제가 굉장히 비외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의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이고 대만 문제라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첨예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 문제를 열어주겠다. 대신 그 일본 관계, 대만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해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딜할 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는 반면 중국이 우리한테 간절한 게 있잖아. 음. 대만 문제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벌써부터 했죠. 맨날 조롱받는 쉐쉐가 그건데 우리가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게 외교력이죠. 그게 외교력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바위 덩어리를 안고 있는 짐이지만 그걸 푸셔야 그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풀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너무 좋았을 때 김정은이 얘기했다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이 두 개만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시연할 수 있는 추진력은 지금 대통령은 그걸 해 나가야죠. 네,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남북 관계에 대한 꿈이 많은 사람으로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남과 북이 이렇게 연방제 등을 거쳐 가지고 하나로 잘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국제사회에서 바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세력일까? 어떤 세력이 반대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 진전은 표면적으로 모든 나라가 박수를 칠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아마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탈 가능성도 있지. 모든 나라가. 거기에 이제 핵 문제와 더불어 여러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이제 한 개의 나라로 향하는 과정을 딱 보이면 일단은 뭐 일본부터 아, 그럼요. 네. 하고 나올 것이고 중국은 다소 애매할 수가 있어요. 네. 중국은 사실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북한하고 밀착해서 중국에겐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다만 대미 견제라는 각도에서 뭐 이렇게 바라볼 텐데 하여간 그 이 분야의 이제 전공자들이 좀 전향적으로 분석들을 그 정치 외교학의 언어로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낼 거 아니에요. 네. 이 시간에. 하여간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지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역사에는 벌어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역사에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일을 풀어내는 스핀 닥터라 그러나 네.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아까 국외적인 요인에 대한 해설은 이런 거고 또 국내적으로도 있는데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간의 이런 평화적인 협력과 통일을 바라지만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인식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수가 통일은 무슨 통일이냐 따로 잘 살자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뭐 일거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은 무관심이잖아요. 네. 저만 해더라도 형님이 북한에 살고 있고 숱한 친족이 북한에서 편지를 보내오니까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죠. 가령 그러면 통일이 관심 없으면 북한이 이제 붕괴됐을 때 중국이 먹으면 되겠네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한국땅이 좁아서 뭔가 경제 확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뭔가 확장해 나갈 때 본인들도 고통받고 있는 요인 아닙니까 그것도. 예, 예. 북한이라는 2천만이 사는 영토가 우리의 사업처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냐. 네. 거기에 통일 비용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테지만 그거는 설득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게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이 삼면이 또 바다다 보니까 북한이 막히면서 육로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개발의 문제도 남북 간의 통합 블록이 형성이 되면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림상으로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대, 20대들에게 남북 통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을 거야.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파리에 내리고 런던까지 갈 수 있다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예. 쫙 한 번에 다. 되잖아요. 예. 도로가 뚫리면 그 트레킹 할 수 있고. 음. 여름방학 때 캠핑을 떠나는데 개마고원을 갈 수도 있고 백두산을 갈 수도 있고 원산을 갈 수도 있고 마식령도 있다 그러면 아마 느낌이 다를걸요. 그러니깐요. 그 에너지 조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육로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해외와의 협조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